네, 안녕하세요. K입니다. 제가 요즘은 톡방에서 그 멘탈을 케어하는 내용을, 그런 글들을 주로 올리는데요. 그 이유는 코로나 이후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해 왔고, 이제는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을 거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시기죠. 이런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정신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정신무장의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요점을 정리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시장을 예측하지 말라. 늘 말씀드리지만 단기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내일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하고, 아니 예측은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예측을 예측으로 끝내야지 그 결과에 따라 행동으로 실천을 한다면 그것은 도박입니다. 즉 시장이 내일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오늘 보유 주식을 판다든지 반대로 상승을 예측하고 주식을 산다든지 하는 것은 도박일 뿐이라는 것이죠. 주식은 한 치 앞도 예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좋은 투자자라도 겸손해야 하죠.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단기 수익률 좀 좋다고 까불다간 큰 코 다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차트를 보며 유창한 언어들로 번지르하게 시장을 예측한다면 그냥 다 사기꾼입니다. 운 좋게 맞추면 어깨 으슥하고 틀리면 잠시 숨어 있으면 그만이죠. 아무도 그 결과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시장을 예측하지 않고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그 방법은 둘째, 시장이 아닌 기업을 보라입니다. 부제목은 기업은 실적이다로 정해봤습니다. 시장은 예측할 수 없지만 기업은 언제나 확인 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기업이 물건을 잘 만들고 잘 팔고 있는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마진율은 높여가고 있는지, 돈은 잘 버는지 등 모든 것은 재무제표에 나타납니다. 실적이 우상향하는데 주가가 내리는 건 시장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껌을 파는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 회사는 매년 똑같이 껌을 10,000통씩 판다고 가정해 볼게요. 30년 전쯤엔 껌 한 통에 100원쯤 했을 거예요. 100원짜리 껌을 1,000,000통을 팔았다면 매출은 10억이고, 이 중 한 마진이 3억 정도, 이익이 3억 정도 남는다고 쳐볼게요. 만약 회사 사장이 이 기업을 매각하기 위해 시장에 내놓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 기업은 한 10억 정도에 팔면 괜찮지 않을까요? 매년 껌은 똑같이 1,000,000통씩 팔려왔으니 앞으로도 그 정도 팔릴 거라고 생각되고, 그럼 1년에 3억의 이익이 나니까 10억 주고 이 기업을 인수를 하면 한 3년 지나고 4년 정도부터는 기업 인수한 자금 10억 다 회수되고 실제 이익이 발생하겠네요. 이 정도면 나쁜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껌 한 통에 한 1,000원 정도 하죠. 물가가 그때에 비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지금도 똑같이 껌이 1년에 1,000,000통씩 팔린다면 매출이 100억이고 이익은 30억이 되겠죠. 그럼 지금 이 기업을 10억에 살 수 있을까요? 매년 30억의 이익이 나는 회사인데 10억에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마 한 100억 정도는 줘야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 기업은 아무런 성장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성장을 멈추고 매년 똑같이 껌을 1,000,000통씩 팔아왔을 뿐인데 물가 상승만으로도 기업의 가격이 30년간 10배는 올랐습니다. 그럼 이 기업이 30년 전에는 껌을 1,000,000통씩 팔다가 지금은 과자며 음료며 사업의 다각화로 성장성까지 갖췄다면 어떨까요? 아마 10배가 아닌 100배, 1000배, 만배를 줘도 인수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롯데칠성을 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렇게 기업이 영업을 하고 성장을 하는데 주식시장의 흐름이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주식시장이 폭락을 한다고 기업이 망하고 있을까요? 주가가 빠지니
손절하고 현금 보유하는 것이 맞을까요? 시장이 빠져서 주가가 폭락해도 공장은 잘만 돌아갑니다. 주식시장은 당장 망할 것 같지만 우리가 투자한 기업은, 그리고 그 직원들은 오늘도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죠. 시장이 아닌 기업을 보세요. 결국 기업은 실적입니다. 실적이 우상향하는데 기업은 그 실적이 우상향하면 그 기업의 주가도 결국 우상향하며 그 실적에 수렴하게 돼 있는데, 그 과정이 그 1차 방정식 직선처럼 쭉 우상향하진 않죠. 여러 곡선과 파동을 그리면서 우상향하게 되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할 뿐, 결국은 목적지는 저 위쪽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실적이 좋고 또 좋아질 기업이라면, 그런 기업이 시장의 하락으로 동반 하락한다면 너무 좋은 매수 기회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좋은 기업을 보유했다면, 셋째, 바이 앤 홀드입니다. 일단 시장의 예측은 무의미하니 시장의 하락을 예측하고 판다는 것은 너무 바보 같은 도박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혹시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기업의 실적은 좋아지고 또 성장하는데 뭐가 두려워서 팔겠습니까? 분할 매수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무너져 모아가는 종목이 빠지면 더 사면 되고, 현금이 없으면 홀드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아까 보셨죠? 물가만 상승해도 기업은 성장합니다. 시간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나쁜 일, 슬픈 일의 가장 큰 약이 뭔가요? 바로 시간이죠. 시간이 지나면 다 치유됩니다.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성인식에 시계를 선물한다더군요. 시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늘 제가 말씀드렸던 평온과 여유, 이것은 바로 시간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부자 중에 조급해하며 빨리 이룬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을 긴 시간으로,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세요. 조금씩 성장하며 자신의 그릇도 그에 맞게 조금씩 키워가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급한 부자는 없습니다. 자, 그래. 좋은 기업을 보유했다면 시장이 하락해도 버틸 마음의 준비는 됐다. 그럼 좋은 기업인지 어떻게 알아? 네. 그래서 공부하셔야죠. 공부를 하는 이유가 좋은 종목을 골라내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최소한 내가 보유한 기업이 좋은지 나쁜지는 판단해 낼 수 있어야겠죠. 만년 적자 보는 기업은 아닌지, 상폐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쓰레기 같은 기업을 보유한 건 아닌지, 내가 가진 기업의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격은 적당한지 등, 그냥 공부하기 힘드시면 지난번 말씀드렸던 멀티플만이라도 체크하세요. 자, 시가총액은 연간 순위 곱하기 PER에서 현재 내가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작년 순이익은 얼마가 났네? 그럼 PER의 배수, 즉 멀티플은 몇 배이구나. 이 정도는 계산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기업이 속한 산업군은 어디인지, 미래 성장성은 있나? 혹시 퇴보하는 사업은 아닌가? 그럼 멀티플이 좀 과하네, 혹은 좀 싸네. 이 정도만 공부하고 판단하셔도 70%는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확신입니다. 내가 보유한 기업이 현재 싼지 비싼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더 싸지면 더 사고, 나쁜 기업이라면 버려야겠죠. 그런 확신이 있어야 떨어질 때, 그러니까 쌀 때 살 수 있고 손절하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해서 좋은 기업이 동반 하락한다면 반드시 시장의 회복 시점에 스프링 튀듯 튀어오르고 이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힘차게 올라갑니다. 기업의 가치를 모르는 그 악성 매물들이 하락을 통해서 많이 정리가 되면서
더욱 건전한 상태가 되어서 오르기가 쉽죠. 제 경험상 99%도 아닌 100% 그랬습니다. 무조건 다시 튀어오르고 이전보다 쉽게 올라갑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쌀 때 더 사세요. 그게 바로 성공 투자의 정석이고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전에 상장 폐지 상패 얘기가 나온 김에 상패 종목 특징 몇 가지 살펴볼 테니까 혹시 내가 보유한 주식에 이런 뉴스가 뜨지 않는지, 이런 공시가 뜨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일단 상패되는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에 현금이 없어요. 말하자면 좀 길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상장 폐지되는 기업은 뭐 처음부터 돈이 없진 않겠죠. 이전 영상에서 유보율을 말씀을 드리면서 유보율은 기업이 돈을 벌어서 남긴 잉여금, 그런 잉여금을 차곡차곡 기업의 곳간에 쌓아둔 뭐 그런 비율을 뜻한다고 했는데, 만약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물건을 이렇게 못 팔고 그리고 이익을 못 낸다면 반대로 곳간에서 돈을 뺐어야겠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대출 이자도 내야 되니까요. 그럼 유보율은 계속 떨어질 거고 결국 월급 밀리고 연체되고 은행 이자가 연체되고 그러면 독촉 들어오고 하면서 결국은 파산하고 주식도 상장 폐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상장 폐지되는 기업만 골라서 작업을 하는 브로커들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회사는 망해가니 주가는 떨어질 거고 회사 오너인 최대 주주의 주식 가치도 점점 쓰레기가 돼가겠죠. 지분이 한 20% 30% 정도 된다고 치면 대주주 지분이요. 시장에서 팔지도 못해요. 왜냐면 최대 주주가 주식을 사거나 팔면 무조건 공시를 해야 되고, 그럼 안 그래도 망해가는 기업인데 최대 주주가 주식을 팔았다고 하면 온갖 도의적으로 비난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식도 개인들도 서로 팔려고 피바다가 될 겁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죠, 대주주가. 그럴 때 브로커가 접근을 합니다. 그 지분 지금 가치로 한 100억 된다고 칩시다. 지금 가치로 한 100억 될 건데 어차피 휴지 될 거 나한테 20억에 넘겨 하고 말이죠. 그럼 사장 입장에선 솔깃하겠죠. 쓰레기 될 건데 20억에 내 주식을 사준다고 하니 그렇게 오케이를 합니다. 그럼 이런 공시가 뜨죠.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말이 좀 어려운데 이런 공시가 뜹니다. 그냥 주식 서로 사고 팔아서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는 그런 말을 좀 어렵게 표현한 거고요. 어쨌든 그래놓고 그 이유는 망핏대 달려요.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전문 경영인을 데리고 왔니 어쩌니 하면서 좋은 말로 막 포장해놨죠. 전문 경영인은 개뿌리고 그냥 사기꾼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업을 인수한 사기꾼은 갑자기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채권 아시죠? 전환사채가 뭐냐면 채권이라는 건 크게 국채나 회사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돈 빌려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삼성전자 회사채를 1억치 샀다. 그럼 삼성전자에 1억 돈 빌려주고 그 공시된 이자를 받는 겁니다. 기업은 은행보단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 은행 이자보다 좀 더 줘야 돈을 빌려주겠죠. 그렇게 기업이 만약 더 우량할수록 은행 이자보다 조금만 더 주는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을 거고, 좀 덜 우량할수록 이자율을 좀 더 높여야 돈 빌리기가 쉽겠죠, 기업 입장에서. 왜냐면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채권 이자를 2% 주는데 또 비교할 기업이 뭐가 있지? 셀트리온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냥 단순 예시예요. 셀트리온이 생각하기로 삼성전자보다는 우량한 회사로 판단되지 않으니까 2%보다 삼성전자가 주는 이자 2%보다는 좀 더 줘야지 그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 즉 돈 빌려주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채권을 사는 건 이자 받고 돈 빌려주는 행위일 뿐인데, 전환사채란 이 회사채를 사채를 파는데 즉 돈을 빌리려고 사채를 발행했는데 이자 줄 돈이 없어요. 망해가는 기업이니까 이자 줄 돈이 없겠죠. 그렇게 이자 줄 돈이 없으니
뭐 우리한테 돈 빌려주면 나중에 일정 시간 뒤에 주식으로 전환해 주겠다. 대신 현재 주가보다 훨씬 할인된 가격으로 전환해 줄 테니 돈 빌려줘.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주 가격이 1만원짜리 기업이 있는데 뭐 우리한테 돈 좀 빌려줘. 대신 나중에 투자한 돈만큼 주식으로 돌려줄게. 그 대신 주식은 한 주에 5천원으로 쳐서 돌려줄게 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면 만약 일정 시간 지나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그 전환 사채가 가능한데 지금 주식 가격이 1만원이다. 근데 내가 나중에 주식을 한 주에 5천원에 받을 수 있는 거니 만약 그때까지 5천원 이상으로만 그 주가가 유지가 돼 있다면 그 주식으로 전환해서 바로 팔아도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생각되겠죠. 그렇게 돈을 끌어모으는 방법이 바로 전환사채 발행입니다. 근데 그러면 기존 주주들은 바보가 되겠죠. 만원짜리 주식을 다른 사람은 5천원에 받게 될 거고 그 물량은 5천원 이상이라면 언제든지 팔고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물량이니 자연스레 주가는 그 인근 가격으로 떨어지게 된다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그 사기꾼이 그냥 낼름하면 안 되겠죠. 뭐 횡령, 배임 등으로 깜빵 갈 테니까요. 자, 그럼 이 전환사채로 끌어모은 돈은 어떻게 빼돌리냐? 갑자기 몰래 기업이 하던 사업과 아무 상관이 없는 신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제일 만만한 게 요즘은 바이오죠. 예전에는 무슨 뭐 금광이니 뭐 보물선이니 뭐 있었지? 그 뭐지? 기름, 유조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전환사채를 마구 찍어서 돈 빌려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은 우와 하면서 신사업 대박 날 거라고 주식을 서로 살려고 발버둥 치죠. 뭐 공시가 뜨는 거 보면 투자하는 기업 이름도 거창해요. 미국의 무슨 바이오 회사 어쩌고 하면서 뭐 무슨 메디컬 센터니 뭐니 뭐 이러면서 거창하게 영어 이름을 막 씁니다. 물론 알고 보면 뭐 자기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이 대표로 있는 페이퍼 컴퍼니죠. 그 주소에 가보면 건물 자체가 없거나 뭐 3평짜리 사무실에 책상 하나 달랑 있고 이래요. 아무튼 그렇게 전환사채로 빌린 돈을 그런 식으로 빼돌리게 됩니다. 만원에서 5천원이 된 주식을 또 전환사채 발행해 3천원으로 만들고 또 발행해서 1,000원으로 만들고 결국엔 동전주가 되고. 그런데 이까지만 하면 또 양반이에요. 마지막으로 한탕 더 합니다. 투자한 바이오 업체가 신약 개발 승인을 받아 1인상을 들어간다 뭐 어쩌니 이런 거짓 공시를 내죠. 뭐 그렇게 뉴스를 막 도배를 합니다. 그러면 동전 주식이 몇 배, 몇십 배씩 뛰고 개미들 난리가 나죠. 그러면 잠시 후는 아니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공시가 납니다. 최대주주 지분 매각. 지들은 알잖아요. 다 가짜라는 걸. 그러니까 주가 조작해서 고점쯤 된다 싶으면 팔고 튀는 거죠. 재밌죠? 뭐 영화 작전이 허구가 아닌 현실이라고 말씀드린 게 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어쨌든 이런 최대주주 변경, 전환사채, 발행, 뭐 신사업 투자, 최대주주 지분 매각 이런 관련 공시들이 줄줄이 나온다면 상패 가능성이 큰 기업이니 꼭 조심하세요. 물론 유보율이나 현금 흐름 등을 먼저 체크해서 기업에 현금이 없다면 그 주식은 안 사는 게 좋을 거고요. 자, 시장이 앞으로 좋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잘 상기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수십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발 좋은 기업 더 안 사도 좋으니 최소한 손절은 하지 맙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